이명박 씨 구속은 맞는 거죠? 네. 구속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였죠. 그럼 왜 구속하지 않았을까를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할 수 있는 얘기도 없어요. 구속하지 않는 게 이상한 상황이었죠. 장제원 씨가 사실상 논평과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막말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뭐 잔인하다라든가 죄인을 단죄하는 게 잔인한 걸까요? 뭐 왜 들으세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아니 흘리세요. 그게 아니라 나는 길거리를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무시로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젯밤 이명박 대통령 구속 이후에 사개특위 위원으로 이제 같이 뵀거든요. 그냥 전 딴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위로를 해드리겠어요. 눈물을 닦아드리겠어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러고 지나갔죠. 그러니까 정말 궁색한 이야기죠. 정치 보복이라니. 궁색하고 할 말이 없으니까 정치 보복이라고 한 거죠.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할 변명이 없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얇으신 분들이 나는 이명박도 찍고 박근혜도 찍어서 그들은 억울해를 아무리 정신승리를 하셨다고 한들 다른 게 없고 자기의 가장 측근들이 이렇게 뇌물 전달했습니다라고 다 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 이건 거거든요. 그걸 정치보복을 하기에는 좀 어색한 부분인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구속의 이유를 물어보는 것도 좀 웃긴 거죠, 사실은. 예. 아니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범죄 사실이면 지금까지 밖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셨던 것 자체가 통상의 범죄 피의자들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전문가가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궁금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방송하는 이 시점까지는 716호 이분이 이제 그런 것도 다 외워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죠? 신기한 게 지금 그 503 플러스 716 하는 게 1219라고 해서 이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 있거든요. 12월 19일인데 이명박 생일, 결혼기념일, 박근혜 당선일이 겹쳐있는 3데이잖아요. 12월 19일이. 심지어 제가 분해서 이 팟캐스트 만들게 된 시작이 박근혜가 당선되던 날이거든요. 예. 그래서 트위터에 가면 새가 날아든다 공식 계정이 끝자리가 1219예요. 근데 503 플러스 716 했더니 1219라고. 야, 이거는 뭐 박근혜 탄핵 때 숫자가 있었잖아요. 1, 2, 3, 4, 5를 찍고. 최순실 언니가 문득 생각이 나요. 모든 게 어떻게 우리 기운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자, 어쨌건 716호 이분께서 오늘은 네. 조사를 안 한다고 하죠.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언니? 일단 쉬시라고. 그건 아닐 것 같고. 조사를 구속하자마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뭐 다른 심각한 의미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견해를 네. 말씀드립니다. 네. 철커덩 철문이 닫히고 네. 지금까지 정말 제왕이었던 분이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하루 동안 멘탈 붕괴 상태로 만들어놓는 일종의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직은 팔딱팔딱거리는 물고기 같은 건데 축 늘어지기까지 좀 기다려주는 그런 전략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감옥에 안 가보셨죠? 유치장에만 가봤어요. 유치장에 하룻밤 자는데도 힘들어 그쵸?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 시간 동안 과거 우리 박정희 정권 하에서 옥고를 치르셨던 여러 선배님들이 어떻게 지내셨을까? 전 유치장 하룻밤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명박 씨는 지금까지 충분히 쉬셨고요. 자택에서 동부구치소까지 19분밖에 안 걸렸는데 뭔 장거리 차를 타고 오셨다고 쉬라고 해요. 근데 말씀하신 내용이 좀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그 유치장에 갇혔던 때가 언제냐면요. 2008년 촛불 시위 당시에 그 인권침해 감시 활동, 변호인 활동을 우리 민변에서 했었는데 그때 갔다가 박주민 의원의 지금 현 부인이신 변호사와 함께 둘이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강북경찰서 유치장에 갔는데 그 변호사가 이제 후배다 보니까 그것도 화장실도 이렇게 다 저쪽에 다 보이는 칸막이만 하나 있고 얼굴이 다 보이고 소리는 다 들리는 그런 유치장이에요. 후배를 나는 보호하겠다 시고 어쨌든 이제 제가 바깥쪽에 자기도 하고 막 되게 결연하게 우리는 묵비를 해야 돼. 신원 묵비부터 시작하자 막 이랬거든요. 그 신원 묵비부터 시작하고 그때 같이 잡혀오신 우리 시위대분들도 신원 묵비 하도록 제가 이렇게 딱 교사? 안내를 드리고 교사는 아니고요. 안내를 드리고 나도 묵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잡혀온 상황이 위법적 상황이라는 것은 이미 뉴스에 보도됐다. 우리를 신원을 확인하지 말고 동일인이라는 것만 확인이 된다면 우리를 풀어줘라 이렇게 제가 막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룻밤 핸드폰도 없고 그렇게 하룻밤을 이제 이렇게 고독하게 갇혔잖아요. 갇히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누가 저를 면회를 왔다는 거예요. 누군데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래요. 그래서
그 이재정 추정자씨로 저를 놀리면서 부르고 계셨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묵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재정인 걸 확인해주지 않았죠. 남자친구가 딱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예? 이랬더니 그런데 면회를 못 시켜드려요. 왜요? 그랬더니 이재정 추정자씨가 이재정 씨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740802 남자친구를 보겠다고 묵비를 풀어버렸어요. 저는 이렇게 나약한 인간이더라고요. 그렇죠. 그 하룻밤을 못 견디고 신혼 묵비의 전략을 포기해버린 거죠.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는 정말 이 얘기를 못했어요. 지금도 그때 함께 계셨던 우리 동지 여러분 유약한 이재정 사과 말씀드립니다. 갇혀봐야 이런 잡범들 같은 경우. 그래서 그 순간이 딱 생각이 나면서 방금 얘기하셨던 부분 하루의 시간을 드린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침묵의 시간일지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같이 이렇게 지하실에 갇혀있는 사람은 거기 들어가도 별로 안 불편해요. 밖에 돌아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왕적 대통령까지 올라가서 그 많은 권력과 부를 누리던 자가 그 단촐한 독방에 딱 갇히는 순간에 네. 현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에 지금 이모박 씨는요 식판으로 들어오는 밥 그리고 그 상황 동안에 수도 없이 많은 생각들을 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두려운 건 앞으로 이 감옥 밖으로 나가지 못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멘탈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일단 구속해야 되는 기간이 기소 전까지 20일을 준다는 네네. 거죠. 그래서 왜 12시 2분에 체포한 것도 그 기간 내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구속영장의 효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민박 씨는 영장 실질 심사에 안 나왔잖아요. 네. 어쩌면 그게 이제 일반적인 분석은 나오나 안 나오나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네. 괜히 쪽팔지 말자 이런 전략이었다고도 하는데 근데 그 전략이 혹시나 검찰의 수사 단계, 기소 단계, 재판 단계까지 계속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는 해요. 그게 유리하지 않다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례를 통해서도 본인은 알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뭐 안 나오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검찰 단계에서 다 밝혔다라고 하는데 검찰 단계에서 다 부인했잖아요. 그와 동시에 안 나온다는 행위 자체는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는 당인만 더 높여준 셈이 됐어요. 향후에도 그런 식의 전략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좀 깨달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방향을 정치 투쟁으로 그렇죠. 가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한간에 이제 구속되기 직전에는 돈이 없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못 쓴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훌륭한 국선 변호인 있잖아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국선 변호해 주셨던 분 열과성을 다 하셨고 눈물 박근혜 흘리신 대통령 분? 그렇죠. 대통령 보지도 않으셨지만 어쨌든 본인 역할을 다 하셨는데 아이 누가 믿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뭐 청계재단으로 뭐 본인 재산 다 환원한 것처럼 하지만 그래도 신고된 재산액 보면은 지금 일반인들하고는 비교 안 될 만큼이고 또 차명계좌 등등에서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일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들 보면은 그것도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 이상 아닙니까? 에이 없어서 믿어서 네. 물으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명박 씨의 진정성을 믿기로 하고 아, 그래서 방송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민변의 세자라. 저 이명박 대통령 변호인이었던 얘기 안 했죠. 언제요? 저뿐만 아니라 정말 우수한 변호사 2인이 이명박 대통령의 변호를 했습니다. 언제요? 박주민 변호사와 이재정 변호사가. 언제요? 용산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관련된 재판 자체가 국민의 신뢰를 못 얻고 있었어요. 당의 피고인들 그리고 용산 참사 우리 희생자분들을 유리하게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의 증거를 검찰이 감추고 있었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증거 게시를 하라고 법원이 명령을 했는데도 검찰이 결국은 감추는 방식으로 해서 계속 파행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때 시민사회에서 시민법정을 열자. 이렇게 시민법정이라는 게 모의 재판처럼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예전에 2차 대전 직후에 버틀랜트 러셀이 최초로 시작을 했던 어떤 케이스인데 법률가들을 다 모아서 법리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을 수 있는 증거 재판을 하는데 보통 그럴 때는 우리 일본 군 위안부 사건도 2000년 당시에 일본에서 시민법정이 이루어진 적이 있고요. 천황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의 여러 사람들이 기소되는데 그 기소의 변호인을 일본 변호사회가 있어요. 일본 변호사회가 변호를 했어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법리 다툼을 하는 거죠. 그걸 우리나라에서도 해보자 하고 용산 참사 법정이 있었는데요. 그 시민법정 당시에 이제 급하게 섭외 요청이 왔어요. 깜짝 놀랐네. 이명박을 변호해달라. 근데 아무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악역을 자처하는 거네, 뭐. 이명박을 변호해달라. 그래서 이제 박주민 지금 의원이시지 박주민 변호사가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건 정말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류를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명박이라든지 당시에 이제 경찰의 책임자들을 우리가 변호를 하기 위해서 관련된 증거를 뒤지고 법리를 파헤쳐야 되는데 이젠말로 내키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래야 할 필요성도 못 느낀 상태에서 우리가 변호인이 되는 건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 변호를 받을 수 없는 범죄자는 없다. 이 마음으로 가보자 해서 둘이서 정말 며칠 밤을 새면서 관련된 기록도 보고 증거도 보고 해서 우리가 변호를 했어요. 그 변호를 하고 당시에 아마 재판장이 한 10여 명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분이 뭐 홍세화 선생님도 있었고 일반 시민들도 이제 재판장으로 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졌어요. 우리가 졌는데 변론을 다 마치고 나왔을 때 방청하셨던 우리 어머님 한 분이 할머니 한 분이 박주민 의원하고 제 등짝을 꽉 때리시면서 어디 이렇게 나쁜 놈을 변호하냐고 그럴 정도로 우린 진지하게 했어요. 아 근데 예. 그게 도움이 될 거예요. 변호사들한테는. 그러니까 이번에 영장실질심사도 사실은 뭐 국제법 위반이 거론될 정도로 전례가 없다 보니까 본인이 안 나가버리는데 보장해줘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하의 악인인 이명박이라도 법의 보호랄까 이런 걸 받는 게 당연한 거지만 어쨌건 이명박 씨는 이제 일단 이런 재판에서는 완전히 진 거잖아요. 네. 현재로서도 그렇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기소를 20일 안에 할 거고 네. 변론기일 잡고 또 출석하고 뭐 이런 네.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다고 하면 네. 보통의 뇌물 사건의 경우에 뭐 다수도 이제 삼성 뇌물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실소유주의에 관한 부분은 두 번째 치더라도 그럼 뇌물 사건들이 대부분 증언이 가장 일반적이죠. 증거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자금의 직접 증거든 간접 증거든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일반 사건에서는 뭐 돈을 찾은 흔적과 며칠 상관을 두고 유사한 금액이 누군가의 계좌에 입금된 흔적 뭐 이런 것도 간접 증거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돈을 줬다 받았다 하는 사람의 구체적 증언이 있으면 그건 직접 증거죠. 맥락이 맞으면. 그럼요. 그리고 구체적 사실이 진술되는 것. 그러니까 막연히 추상적으로 받았다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데 관련된 진술이 대략 일치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직접 증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진술 증거를 굉장히 폄하하는데 그 진술 증거도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입증할 정도의 구체성을 띠고 있으면 그건 직접 증거죠.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보통 대부분 다 아웃풋이 있을 거예요. 국정원 특활비 부분도 누가 가져갔다가 나오면 이거 누구한테 줬어? 뭐 김백준, 뭐 김희중 뭐 이렇게 되면 김희중이 그리고 나서 이 돈을 누구한테 전달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나오면 네. 굉장히 신빙성 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요즘에 나오고 있는 이명박 씨 여러 가지 혐의들 중에 네. 한 가지라도 무죄가 될 수 있는 건수가 있어요? 글쎄요. 한 가지더라도 무죄가 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벌써 항변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러니까 빼박이라고 하죠. 빼박 상황이라서 정치보복이라는 일성만 하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해도 사법 처리하지 말라. 전직 대통령은 그 논리예요. 제가 볼 때 뭐 아니다 하고서 기껏한 변명 중에 약간의 이제 본인들의 논리성을 갖고 했다고 하는 게 그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있어가지고 이사 과정에서 실수다 정도였는데 그 부분도 법원이 납득할 좀 수준의 항변도 아닌 것 같고요. 예. 우리가 그런 얘기 했죠. 이사 과정에 섞여 들어온 건 맞는데 일부러 네. 섞었다. 이사 갈 때 기록원으로 가야 될 거를 영포 빌딩 지하로 가자 이렇게 섞었다 이러는 건데. 대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관련자들 중에 그러니까 조직 외곽에 있었던 느슨한 정도의 관계의 사람들이 뭐 이 주체 입장에서는 배신했다든가 또는 이해관계 때문에 이제 마음을 바꿨다든가 이런 경우에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이명박 대통령 경우는 너무 코어에 있던 분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구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가족부터 시작해서 정말 오랜 집사, 국회의원 때부터 본인을 위해서 함께 일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증언을 한 거예요. 증거 가치는 더 높고 향후에도 번복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어차피 번복을 된다면 본인들의 죄가 더 무거워지는 부분이 그럴 있어서.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재판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박근혜 씨도 한 거의 1년 정도 만에 검찰에 구형이 나왔잖아요. 네. 징역 30년. 이명박 씨는 이보다 높았으면 높았지 낮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 아닙니까? 지금 금액이나 이제 범죄 혐의의 가지수,
그다음에 사실상 그냥 이권 개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권이지 박근혜 대통령의 그릇된 어떤 자기 확신은 그래도 나라를 위한 거다라는 등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동정표를 얻을 수 있는 구멍들이 박근혜 대통령 그나마 있었던 것 같아요. 굳이 두 사람을 비교하자면 이제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측면에서는 죄질은 더 나빠요. 예.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구형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보다 가벼워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만 평가해 주세요. 맞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사건들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최종적으로는 이명박이라고 하는 지시자 또는 수괴가 돈을 받아서 이득을 취하잖아요. 근데 뇌물죄는 그 이득을 얻음으로써 상대방한테 대가를 주는 거고 이명박이 지금 나와 있는 죄들은 대부분 다 대가성이 확실한 것들이에요. 네. 뭐 얼마를 받아서 뭘 해줬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뭘 받아서 뭘 안 해줬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뇌물들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박근혜처럼 무슨 재단 만들어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라고 하면 어느 정도 여론에서 참작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단순 뇌물, 직접 뇌물이잖아요. 대가성이 확실한 데다가 그러면 굉장히 중죄죠. 그럼요. 특히나 공무원. 아니 일반인이 이 범죄 중에 하나만 있었어도 진적에 지금 진행이 됐을 거예요. 진적에 구속이 됐을 거고 결론도 많이 예측되는 거고. 근데 그게 한두 제목에 그친 게 아니라 더군다나 본인이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공적인 책임이 막중한 그 자리에서 저지르는 일이라는 것은 용서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거죠. 박근혜 씨는 지금 검찰로부터 최대 형량이라고 하는 30년을 구형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명박 씨도 사실은 검찰 구형은 30년 정도가 맥시멈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유기 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인데 형이 가중될 때는 뭐 50년까지로 한다 이렇게도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그게 다른 사안일 때 그게 더해진다는 거예요? 여러 범죄가 있는 거죠. 여러 범죄가 있을 때 그 범죄를 다 더해가지고 범죄 하나당 몇 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 100년도 나올 수 있고 200년도 나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최고치를 두면서 1.5배 가중하는 게 있어요. 더 이상은 네. 뭐 줄 의미가 사실 없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1.5배를 가중하다 보면은 더 높아질 수도 있지만 50년을 한계로 하겠다. 뭐 우리 법에 이런 거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기징역을 때려놓고 사면해주는 방식보다는 사면 없는 유기징역에서 뭐 3, 40년 이렇게 가는 거. 우리 대통령도 이번에 개헌안에서 제시를 하셨지만 특별사면,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특별사면 권한을 대폭 어쨌든 검증을 받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이때까지 특별사면은 뭐냐면은 재벌들, 그죠? 재벌들이라든지 무슨 이유에서 사면이 되는지 납득할 수 없는 명분으로 늘 사면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면이 앞으로는 대통령 1인의 판단에 의해서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밖으로 샜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네. 이재용 대법원에서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 법률적 가능성은 네. 충분히 있죠. 아, 그럼 박근혜 씨가 구형까지만 나왔는데 네. 선고는 얼마 정도 나올 거라고 바라세요? 아이 그래도 네. 박근혜 씨가 최순실 씨보다 적게 나왔다 그러면은 박근혜 씨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내가 대통령인데 그야말로 최순실이 대통령이란 걸 인정하는 결과면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그 정도의 위신은 세워드리는 게 예우를 다하는 그렇죠. 거라는 생각합니다. 최순실보다 형량이 낮으면 사실상 대통령이 최순실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돼서요. 박근혜 씨가 또 이상한 경쟁 의식이 생길 거고. 이명박 씨도 사실상 박근혜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정도의 구형이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분은 뭐 무슨 배짱으로 2년 후에 뵙겠다는 이야기를 했는지 지인한테. 그 이야기를 최근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테니스 네. 치던 분들이 2년 후에 만납시다 이렇게 했다는데 사면인지 대부분 무죄인지는 정확히. 우리가 정말 이제 내란죄를 저질렀던 전직 대통령도 결국은 사면받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서 결국은 화합을 위한 정치적 사면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기대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네요. 맞아요. 지역 감정 이런 게 극심해지는 상황은 앞으로 없을 거예요. 그때는 최초의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비토 세력이 너무 거대했거든요. 자, 그 시대의 상황이 많이 달라진 부분인 거고.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이명박 씨는 사실상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자유의 몸으로서는 마지막이 어제였군요. 그렇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누가 감옥을 탈취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예, 사면 없는 형의 복역 이후에 그분의 남은 생애까지 지금 계산하시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100세 시대인데.
그러니까 넉넉하게 그게 해주세요. 오래 사시더라도 뭐 예, 분명한 건 이런 구속부터 시작해서 법의 집행 그리고 사면 일체까지 국민 정서가 용납할 수 없다면 그 어떤 정치적 결단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이죠. 예. 예. 이명박 씨는요 개인적인 비리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역진시킨 장본인이에요. 그 책임까지 지우자면은 수백 년이 돼도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절대 사형시키면 안 돼요. 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목숨을 잃은 많은 국민들이 있고요. 그 당시에 아주 작은 각차로 삶을 달리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정말 이명박이 아니었더라면 달라졌을 삶들을 생각하면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누구한테 용서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딱 그래요. 국민적 감정에 동화돼서 말씀하시는 건데 또 법을 다루는 국회의원이나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기본적으로 하긴 좀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법으로만 이야기해야 저는 된다면. 제가 변호했던 그 수많은 피고인들만 떠올려도 갑자기 제 가슴에 막 응어리가 생겨요. 그분 하나하나의 삶? 국민 4천만 분의 5천만 분의 한 분인 것 같아요. 아니요. 내 하나의 삶, 단 한 분밖에 없는 한 명의 삶이에요. 그렇죠. 그분들의 삶을 어떻게 만들었는데요. 그 책임까지 지우려면은 30년이 뭐예요? 300년도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용산 참사도요. 네. 최근에 그 용산 참사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분들도 인터뷰 해본 적이 있는데 네. 앞으로 시대는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이제 이명박이라고 하는 가장 거대 악이 지금 갇힌 상황인데 국가가 공권력이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을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이 헌법의 주체가 바뀐다는 것처럼 국민이 주인이 돼서 국가로부터 나 보호해줘라고 하는 내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야 되고 그 시대와 새로운 시대에 기가 막힌 디졸브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명박은 그렇게 갇혀 들어가면서 새로운 헌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면서 완전히 다른 세상. 그 상징이 이명박이 아닌가 싶어요. 아, 이제 꿈꾸던 세상을 하나씩 실현시켜 나가는 때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들뜬 마음도 있지만 여튼 우리는 이제 적폐청산 과정에서 온 사회가 같이 앓고 있어요. 같이 아픈 과정이지만 이게 뭐 고독하게 앓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초라한 삶이 아니라 앓고 나면 얼마나 건강한 내 하루하루가 될지가 상상이 되는 그런 앓음이니까 우리 모두 잘 같이 함께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냥 천상 국민이에요. 마음은. 자, 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민변의 세자라. 저 이명박 대통령 변호인이었던 얘기 안 했죠. 언제요? 저뿐만 아니라 정말 우수한 변호사 2인이 이명박 대통령의 변호를 했습니다. 언제? 박주민 변호사와 이재정 변호사가. 언제요? 용산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관련된 재판 자체가 국민의 신뢰를 못 얻고 있었어요. 당의 피고인들 그리고 용산 참사 우리 희생자분들을 유리하게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의 증거를 검찰이 감추고 있었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증거 게시를 하라고 법원이 명령을 했는데도 검찰이 결국은 감추는 방식으로 해서 계속 파행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때 시민사회에서 시민법정을 열자. 이렇게 시민법정이라는 게 모의 재판처럼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예전에 2차 대전 직후에 버틀랜트 러셀이 최초로 시작을 했던 어떤 케이스인데 법률가들을 다 모아서 법리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을 수 있는 증거 재판을 하는데 보통 그럴 때는 우리 일본 군 위안부 사건도 2000년 당시에 일본에서 시민법정이 이루어진 적이 있고요. 천황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의 여러 사람들이 기소되는데 그 기소의 변호인을 일본 변호사회가 있어요. 일본 변호사회가 변호를 했어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법리 다툼을 하는 거죠. 그걸 우리나라에서도 해보자 하고 용산 참사 법정이 있었는데요. 그 시민법정 당시에 이제 급하게 섭외 요청이 왔어요. 깜짝 놀랐네. 이명박을 변호해달라. 아, 근데 아무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악역을 자처하는 거네, 뭐. 이명박을 변호해달라. 그래서 이제 박주민 지금 의원이시지만 박주민 변호사가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건 정말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류를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명박이라든지 당시에 이제 경찰의 책임자들을 우리가 변호를 하기 위해서 관련된 증거를 뒤지고 법리를 파헤쳐야 되는데 시쳇말로 내키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래야 할 필요성도 못 느낀 상태에서 우리가 변호인이 되는 건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 변호를 받을 수 없는 범죄자는 없다. 이 마음으로 가보자 해서 둘이서 정말 며칠 밤을 새면서 이명박 씨 구속은 맞는 거죠? 네. 구속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였죠. 그럼 왜 구속하지 않았을까를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할 수 있는 얘기도 없어요. 구속하지 않는 게 이상한 상황이었죠. 장재원 씨가 사실상 이 논평과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막말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뭐 잔인하다라든가
죄인을 단죄하는 게 잔인한 걸까요? 뭐 왜 들으세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아니 그게 올리세요. 아니라 나는 길거리를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무시로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젯밤 이명박 대통령 구속 이후에 사개특위 위원으로 이제 같이 뵀거든요. 그냥 전 딴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위로를 해드리겠어요. 눈물을 닦아드리겠어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러고 지나갔죠. 그러니까 정말 궁색한 이야기죠. 정치 보복이라니. 궁색하고 할 말이 없으니까 정치 보복이라고 한 거죠.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할 변명이 없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얇으신 분들이 나는 이명박도 찍고 박근혜도 찍어서 그들은 억울해를 아무리 정신승리를 하셨다고 한들 다른 게 없고 자기의 가장 측근들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뇌물 전달했습니다라고 다 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걸 정치 보복을 하기에는 좀 옹색한 부분인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구속의 이유를 물어보는 것도 좀 웃긴 거죠, 사실은. 예. 아니 이 정도 금액의 이 정도 범죄 사실이면 지금까지 밖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셨던 것 자체가 통상의 범죄 피의자들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전문가가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궁금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방송하는 이 시점까지는 716호 이분이 이제 그런 것도 다 외워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죠? 신기한 게 지금 그 503 플러스 716 하는 게 1219라고 해서 이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 있거든요. 12월 19일인데 이명박 생일, 결혼기념일, 박근혜 당선일이 겹쳐 있는 3데이잖아요. 12월 19일이. 심지어 제가 분해서 이 팟캐스트 만들게 된 시작이 박근혜가 당선되던 제가 바깥쪽에 자기도 하고 막 되게 결연하게 우리는 묵비를 해야 돼. 신혼묵비부터 시작하자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신혼묵비부터 시작하고 그때 같이 잡혀오신 우리 시위대분들도 신혼묵비 하도록 제가 이렇게 딱 교사? 안내를 드리고 아유 교사는 아니고요. 안내를 드리고 나도 묵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잡혀온 상황이 위법적 상황이라는 것은 이미 뉴스에 보도됐다. 우리를 신원을 확인하지 말고 동일인이라는 것만 확인이 된다면 우리를 풀어줘라 이렇게 제가 막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룻밤 핸드폰도 없고 그렇게 하룻밤을 이제 이렇게 고독하게 갇혔잖아요. 갇히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누가 저를 면회를 왔다는 거예요. 누군데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래요. 그래서 그 이재정 추정자씨로 저를 놀리면서 부르고 계셨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묵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재정인 걸 확인해 주지 않았죠. 남자친구가 딱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예? 이랬더니 그런데 면회를 못 시켜드려요. 왜요? 그랬더니 이혜정 추정자 씨가 이재정 씨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740802 남자친구를 보겠다고 묵비를 풀어버렸어요. 저는 이렇게 나약한 인간이더라고요. 그렇죠. 그 하룻밤을 못 견디고 신혼묵비의 전략을 포기해버린 거죠.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는 정말 이 얘기를 못했어요. 지금도 그때 함께 계셨던 우리 동지 여러분 유약한 이재정 사과 말씀드립니다. 갇혀봐야 이런 잡범들 같은 이런. 그래서 그 순간이 딱 생각이 나면서 방금 얘기하셨던 부분 하루의 시간을 드린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침묵의 시간일지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같이 이렇게 지하실에 갇혀 있는 사람은 거기 들어가도 별로 안 불편해요. 밖에 돌아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왕적 대통령까지 올라가서 그 많은 권력과 부를 누리던 자가 그 단촐한 독방에 딱 갇히는 순간에 네. 현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에 지금 이명박 씨는요 식판으로 들어오는 밥 그리고 그 상황 동안에 수도 없이 날이거든요. 예. 그래서 트위터에 가면 새가 날아든다 공식 계정이 끝자리가 1219예요. 근데 503 플러스 716 했더니 1219라고. 이야 이거는 뭐 박근혜 탄핵 때 숫자가 있었잖아요. 1, 2, 3, 4, 5, 6, 7, 8, 9. 최순실 언니가 문득 생각이 나요. 모든 게 어떻게 우리 기운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자, 어쨌건 716호 이분께서 오늘은 네. 조사를 안 한다고 하죠.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언니? 일단 쉬시라고. 그건 아닐 것 같고. 조사를 구속하자마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뭐 다른 심각한 의미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견해를 네. 말씀드립니다. 네. 철커덩 철문이 닫히고 네. 지금까지 정말 제왕이었던 분이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하루 동안 멘탈 붕괴 상태로 만들어놓는 일종의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직은 팔딱팔딱거리는 물고기 같은 건데 축 늘어지기까지 좀 기다려주는 그런 전략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감옥에 안 가보셨죠?
유치장에만 가봤어요. 유치장에 하룻밤 자는데도 힘들어 그쵸.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 시간 동안 과거 우리 박정희 정권 하에서 옥고를 치르셨던 여러 선배님들이 어떻게 지내셨을까? 전 유치장 하룻밤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명박 씨는 지금까지 충분히 쉬셨고요. 자택에서 동부구치소까지 19분밖에 안 걸렸는데 뭔 장거리 차를 타고 오셨다고 쉬라고 해요. 근데 말씀하신 내용이 좀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그 유치장에 갇혔던 때가 언제냐면요. 2008년 촛불 시위 당시에 그 인권침해 감시 활동, 변호인 활동을 우리 민변에서 했었는데 그때 갔다가 박주민 의원의 지금 현 부인이신 변호사와 함께 둘이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강북경찰서 유치장에 갔는데 그 변호사가 이제 후배다 보니까 그것도 화장실도 이렇게 다 저쪽에 다 보이는 칸막이만 하나 있고 얼굴이 다 보이고 소리는 다 들리는 그런 유치장이에요. 후배를 나는 보호하겠다 시고 어쨌든 이제 참 많은 생각들 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두려운 건 앞으로 이 감옥 밖으로 나가지 못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멘탈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일단 구속해야 되는 기간이 기소 전까지 20일을 준다는 네네. 거죠. 그래서 왜 12시 2분에 체포한 것도 그 기간 내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구속영장의 효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명박 씨는 영장 실질 심사에 안 나왔잖아요. 네. 어쩌면 그게 이제 일반적인 분석은 나오나 안 나오나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네. 괜히 쪽팔지 말자 이런 전략이었다고도 하는데 근데 그 전략이 혹시나 검찰의 수사 단계, 기소 단계, 재판 단계까지 계속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는 해요. 그게 유리하지 않다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례를 통해서도 본인은 알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뭐 안 나오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검찰 단계에서 다 밝혔다라고 하는데 검찰 단계에서 다 부인했잖아요. 그와 동시에 안 나온다는 행위 자체는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는 당위만 더 높여준 셈이 됐어요. 향후에도 그런 식의 전략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좀 깨달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방향을 정치 투쟁으로 그렇죠. 가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한간에 이제 구속되기 직전에는 돈이 없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못 쓴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훌륭한 국선 변호인 있잖아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국선 변호해 주셨던 분 열과성을 다 하셨고 눈물 박근혜 흘리신 대통령 분? 그렇죠. 대통령 보지도 않으셨지만 어쨌든 본인 역할을 다 하셨는데 누가 믿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뭐 청계재단으로 뭐 본인 재산 다 환원한 것처럼 하지만 그래도 신고된 재산액 보면은 지금 일반인들하고는 비교 안 될 만큼이고 또 차명 계좌 등등에서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일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들 보면은 그것도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 이상 아닙니까? 없어서 믿어서 네. 물으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명박 씨의 진정성을 믿기로 하고 그래서 방송